그리고 마침내 고우는 동생 태호에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고갱이 아르레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했을까요? 네, 이때부터 고우는 손님인 고갱을 맞을 준비로 바빠지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우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선물로 고갱의 방을 장식하는데요. 고우가 준비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갱을 위해서 예쁜 꽃들을 준비를 해서 꽃길을 만들어 놓는 프로포즈 아니에요? 그건 프로포즈 아니에요? 아니 뭐 연애하려고 지금 외로워서 연애할 사람 불러온 거예요? 네, 예, 비슷하긴 한데요. 예, 오답입니다. 정답.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림을 그려서 고갱의 방을 장식해요. 그 유명한 해바라기를 거기다가 그려서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규현 씨. 정답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그냥 완벽한 답을 다 해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진짜? 와우, 브라보. 고우가 고갱의 방을 꾸미기 위해 준비한 건 바로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해바라기 그 해바라기를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우하면 가장 떠오르는 작품이 바로 이 해바라기인데요. 맞아요. 이 해바라기는 원래 고갱의 방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와, 진짜 많이 그렸다. 각종 해바라기를 다 그려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갱의 방을 전부 해바라기 그림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었는데 네, 힘들어서 일단 4개만 그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4점의 그림을 고우가 188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렸다는 겁니다. 와. 고우는 고갱이 시골 마을인 아르레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봐 약간 노심초사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의 눈을 사로잡을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해바라기를 그리게 된 거죠. 야. 교수님, 근데 왜 하필 해바라기를 그린 거예요? 해바라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고갱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꽃이 바로 해바라기였습니다. 때문에 고갱에게 해바라기는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꽃이었죠. 그걸 기억하고 있던 고우가 고갱을 위해 선물로 해바라기를 그려준 겁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정말 의기투합을 해서 매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됐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고 왜 또. 고갱이 마음속에서 고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갔고요. 고우도 고갱의 말이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갱은 고우가 물감을 엉망진창으로 뒤섞인 채 대충 마르도록 내팽개친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해지는 얘기로는 주방 살림이 서툴러서 맛없는 수프를 내놓은 것도 아마 두 사람의 룸메이트로서 관계를 좀 나쁘게 하는데 원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점차 성격 차이 그런 것들이 점차 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면서 관계가 좀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룸메랑은 어디서든 다 싸우는 거구나. 고우와 고갱이 서로 얼마나 달랐는지 당시 고우의 그림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볼까요? 왼쪽은 고우가 자신의 의자를 그린 거고요. 오른쪽은 고갱의 의자를 그린 겁니다.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환한 낮에 그려진 고우의 의자에 편안하게 담뱃대가 놓여 있습니다. 밤에 그려진 고갱의 의자는 고우와 달리 팔걸이가 있는 암체어 의자고 촛불과 책이 놓여 있고요. 고우는 자연스럽게 놓인 의자처럼 감정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면 고갱은 사색을 즐기며 고집이 좀 센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그림을 바라보는 그 세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좀 안 좋아졌나요? 그때 당시에는 거우가 그 환청하고 그 신경증이 좀 심했었는데 그때 태호한테 쓴 편지를 보면 거우가 그런 말을 해요. 고갱하고 싸울 땐 방전된 배터리처럼 머리 통 빈다. 막 그런 내용도 있고 극도로 흥분하면 발작하고 환각이 일으켜서
나중에 그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갱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미 고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고우는 고갱이 계속 아르레 남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착해 고. 그런데 마침 고갱은 자신의 그림이 파리에서 팔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단 뭐 자신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부터 이제 손절한 거네요. 고갱이 떠난 거잖아요. 네. 파리로 떠나려는 고갱과 그걸 막으려는 고우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던 1888년 12월 23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우가 면도날로 스스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당시 다툼 끝에 고갱이 파리로 떠나면서 발작을 일으킨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이때 고우의 귀 상태가 어땠는지 소견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건 당시에 그려진 건 아니고 1930년에 기억을 더듬어 그렸습니다. 위쪽에 정상적인 귀 그림에 빗금이 쳐진 게 보이시죠? 네. 고우의 귀가 저만큼 확 절단돼서 뭐 귓볼 쪽만 조금 남아 있는 걸 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와 아예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왠지 그냥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갱이 떠난다니까 너 가면 나 귀 자른다. 귀 자른다. 그래 잘라. 그래 자른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때 사실은 고우가 태호 자기 친동생한테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소식을 받고 나서 이제 태호도 나를 떠나겠구나, 나를 버리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고우는? 결국 그는 고갱이 없는 텅 빈 집에서 절망에 빠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엄청난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이거 유명한 자화상을 그림이잖아요, 이게. 그렸네. 바로 이 그림. 이건 고우가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인데 이 그림을 보면 바로 뒤에 이재엘이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여전히 화가로서 다시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몸과 마음을 정말 회복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지만 결국 정신질환이 계속 재발하면서 1889년 5월 36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아드리아나 씨, 이때 고우가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아르르 주민들이 고우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게 해달라는 단언서를 했대요. 이건 뭐야 또. 그래서 그 단언서 내용 중에 고우가 여성을 성희롱했고 그리고 귀를 잘랐으니까 이제 이 마을의 질서를 해쳤으니까 이제 쫓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뭔가 좀 나아집니까? 아니면은 뭐 거기서 고우의 인생은 막을 내리나요? 안타깝게도 이제 고우는 쌍레미 정신병원에서도 그 불안과 발작은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계속 정신병원의 창살 넘어서 바라본 풍경을 또 보고 그림으로 그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때 고우의 대표작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보실까요? 야, 이게 이때 나온 거예요? 네, 나온 거구나. 바로 이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인데요. 별이 빛나는 고우가 이제 병실에서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전체가 불타오르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 맞아요. 이게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과거 로마 제국 때는
십자가를 만들던 그런 나무이기도 하기서 뭐 이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애도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흐는 원래 없던 나무를 아마 임의로 그려 넣은 것 같은데요. 그는 이처럼 삶과 죽음을 고민하면서 그림을 남기게 됐던 거죠. 또 그의 특징이 이제 보색 대비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밤하늘을 진한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별과 달을 칠해서 더욱 생생하게 보이도록 했죠. 게다가 필력 하나하나가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이제 우리가 고우 좀 안다고 하셔도 되네. 그래서 고흐는 아르레서부터 쌍레미라는 곳에 있을 1년 반 뭐 요 정도 되는 시간에 그림을 150점 정도 그리게 됩니다. 거의 사흘에 하나씩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교수님, 근데 아까 고흐가 귀를 자르고 나서 몸이 계속 안 좋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고흐가 직접 밝힌 이유가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돈 문제와 관련해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50년을 살면서 1년에 2,000프랑을 쓴 사람이라면 평생 나는 10만 프랑을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10만 프랑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술가로서 평생 100프랑짜리 1,000점을 그려야 한다는 말이다. 이과인데 이과 느낌이? 예, 고흐는 돈에 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게다 100프랑으로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몇 개의 그림을 그려야 테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지 생각했던 겁니다. 야, 그래도 이게 그런데 이전 결과적으로 그가 죽기 전까지 그린 작품 수는 유화를 기준으로 해서 약 800여 점이거든요. 그걸 비슷하게 그렸네. 네, 그가 1000점을 그리겠다는 목표를 거의 달성한 셈입니다. 대단해요. 이처럼 고흐가 동생을 생각하는 만큼 형에 대한 테오의 애정도 남달랐는데요. 그는 아들을 출산하자 형 이름을 그대로 따서 빈센트 빌렘 반 고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건 서양에서 의미가 아주 크죠. 그렇죠. 테오는 아들을 통해 형에 대한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멋지다. 태우는 정말 멋지다. 진짜 저런 그런 진짜 감동. 모두가 원하는 동생이잖아요. 저런 동생이 있을까?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이름이 자기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흐는 사실 기뻐하면서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짜로 왜요? 자기처럼 불행하게 될까 봐. 아, 하지만 그가 조카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게 되는데요. 어머. 이 그림 역시 엄청난 걸작입니다. 이거 우와, 나 어떤 저거 그림인지 뭐였죠? 한번 네, 확인해 볼까요? 진짜 열심히 그렸을 것 같아 이 그림은. 와, 이런 의미인 줄 몰랐네요. 아니 이거 또 다르네요. 그림체가 이게 동양화 같아요. 이게 진짜 유명한데 근데 이런 의미 있었는지 몰랐네요. 이게 이름이 뭐지? 여기 그려진 나무는 아몬드 나무인데요. 서양화에서는 이 아몬드 나무가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그런 꽃을 피우죠. 맞아요. 정말 이렇게 보시면 만개한 꽃도 있지만 막 움트려고 하는 새싹들이 보여서 네네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풍기죠. 그래서 고흐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 그림을 그렸고요. 바로 그 때문인지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아, 요거 인정해요? 이거요? 완전이죠. 완전이죠. 완전. 아, 인정 안 하시나 봐요. 아직도? 저는 아까부터 인정하고 아까 있어요. 언제부터? 한 중반쯤 지날 때부터 중반쯤서부터? 카페 테라스부터 저 인정하고 예, 그런데 이 시기 고흐에겐 기쁜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게 됩니다. 1890년 3월 파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고흐의 그림이 10점 출품하게 된 것이죠. 그때 고흐 그림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당시 분위기는 테오가 고흐에게 쓴 편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시회에 형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형의 그림은 잘 배치되어 있고 아주 잘 보여. 많은 분들이 나에게 형의 칭찬을 부탁하러 왔어. 고갱은 형의 그림이 전시회의 핵심이라고 말했어. 그 사이 멀어졌던 고갱도 와서 진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사이도 안 갔다는 좋았는데도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은 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고흐의 작품이 6점이 또 전시되었는데요. 드디어 고흐의 그림이 판매가 된 거예요. 첫 판매예요? 첫 판매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정말. 이건 붉은 포도바지라는 작품입니다. 예쁘다. 고흐 특유의 강렬한 색채와 붓터치, 생동감 있는 묘사가 인상적인데 이 그림은 고흐가 생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판매한 뭐 그런 그림입니다. 와. 첫이자 마지막이요? 예.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에 팔렸어요? 이 그림을 당시에 그 돈요 화가였던 간나보스에게 팔았는데요. 그때 400프랑에 팔렸는데 요즘 돈으로 치면은 400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 뒤에 러시아 사람이 이 그림을 샀는데 그때 3만 프랑에 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그림의 보험 가액만 8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95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보험만. 네. 야,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 아이 그럼 지금 아 팔리면 이제 지금 후손들까지 다 잘 살고 있겠죠. 네. 네. 이제야 사람들이 고흐의 작품을 알아봐주기 시작했지만 그의 상태, 특히 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정신질환도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림을 그린 지 10년째가 되는 1890년 5월 고흐는 치료를 또 받기 위해서 거처를 옮기는데 그가 찾은 곳은 바로 파리 근교의 오베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오베르는 파리와 가까워서 동생 테오와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테오가 소개해준 의사가 있었는데 가셰 박사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분이 고흐를 돌봐주기로 했죠. 그리고 고흐는 이곳에서 거의 하루에 한 점씩 정말 그림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르레 붉은 포도바디 외에 그림이 또 팔린 것도 아니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 테오가 아프면서 아유.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고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갔고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정신질환에 지쳐버렸고 결국 1890년 7월 27일 그는 낡은 총을 들고 옥수수 밭으로 걸어 들어가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죠. 자살했구나. 자살이었구나. 하지만 비 맞았고요. 왜? 고흐는 피를 흘리며 숙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흐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의 상태를 눈치챈 여관집 주인이 급히 의사를 불렀지만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소식을 들은 테오가 서둘러 고흐를 찾아왔는데요. 그때 고흐는 자책을 하며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스스로에게 총을 발사하는 것마저도 실패하다니. 할 소리야? 동생 왔는데. 둘이 너무 그렇게 깊이 연결돼 있어서 정말 한 명이 죽으면은 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테오는 작은 다락방 침대 옆에 앉아서 형의 생명이 꺼져가는 걸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에 고흐는 테오가 지켜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때 고흐의 나이는 37살이었죠. 아유. 37살에 돌아가셨구나. 아휴, 왜 또 자살을?